홍보사항이 우리 강 목사님이 지금 인터넷 설교 시작한 지 지금 몇 개월 되셨죠? 그래서 지금 서브스크라이버라고 그러나요? 그 구독자들을 지금 조금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분들도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 주위 분들한테 권해서 구독자를 좀 늘려주시고 우리 일기 졸업생 중에 김영봉 목사님이라고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김영봉 목사님도 몇 개월 전부터 시작을 해서 많지는 않지만 지금 설교를 지금 거의 영어 설교도 가끔 섞여 있고 한글 설교 이렇게 해서 올리고 계셔서 그분이 이제 강 목사님 그 서브스크라이브 구독자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카톡이 아니라 페이스북 쓰고 있는데 갑자기 김 목사님께 올라와서 내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시작하신 지 오래되진 않고 지금 한 10개 좀 넘게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우리 ICC의 유튜브 쪽에 ICC 사이코애널리틱 라이프 코치라는 플레이리스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플레이리스트에 강 목사님 지금까지 설교한 것과 또 김영봉 목사님 것을 같이 지금 올려놨어요. 그래서 우리 서 목사님도 앞으로 기회되는 대로 조금 참여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한 교수님은 동영상 자료가 꽤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쉐어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같이 올려서 ICC 라이프 코치들이 동영상 플레이리스트를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ICC 라이프 코치들의 어떤 동영상 파워를 좀 형성해서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조금 적극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공부 시작하죠. 예, 첫 번째가 실제 정신치료의 기본원칙입니다. 정신치료의 분야에서 많은 견해들이 매우 다양하게 바뀌어 왔고 되었으며 또한 많은 경험이 축적되면서 온갖 종류의 서로 다른 해석을 불러일으켰다. 그 이유는 정신치료가 어떤 의미로는 변증법적 과정, 즉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또는 토론임이 점차로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한 인간은 하나의 정신체계이다. 그것이 다른 인간에게 작용할 때 다른 정신체계와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정신치료 관계에 대한 가장 현대적인 표현은 정신치료는 원하는 효과에 도달하기 위해 틀에 박힌 방식으로 아무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초기의 견해와는 분명 매우 거리가 먼 이야기다. 사람들이 경험 자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정반대의 견해를 가진 서로 다른 학파들이 생겨났다. 예를 들어 리보와 베른하임의 프랑스식 암시요법인 암시요법이 서제스천 테라피. 그렇죠. 암시요법인 의지의 재교육, 바빈스키의 설득법, 듀부아의 합리적 정신교정법, 성욕과 무의식을 강조하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권력의지와 의식적 허구를 강조하는 아들러의 교육적 방법, 술 취의 자율적 훈련 등이다. 이 방법들은 각각 나름대로 특유한 심리학적 전제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특유한 심리학적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을 비교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때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론과 방법은 각기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각 방법은 어느 정도의 성과뿐 아니라 그때그때의 전제를 광범위하게 증명할 심리학적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 물리학이 빛에 대한 서로 모순된 두 개의 이론, 즉 빛의 파장성과 입자성처럼 현 시점에서 이율배반이 다른 말로 그냥 모순으로 이율배반으로밖에는 파악할 수 없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증명할 뿐이다. 그래서 정신은 빛보다 더 무한히 복잡한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정신의 존재를 충분히 묘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모순을 이율배반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잠깐 제가 보완하고 싶은 것은 여기 실제 정신치료의 기본 원칙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번역문에 그렇게 돼 있나요? 실제 정신분석 정신치료라는 말 자체가 영문에서는 Principles of Practical Psychotherapy라고 나와 있어요. Practical Psychotherapy라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 정신치료가 실제도 아니다 하기는 어렵겠고 임상적 정신치료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실제 사람을 돌보는 과정 속에서 정신치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챕터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이 원문 자체는 1935년에 쓴 1935년 의학협회 강연 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학협회에서 강연한 내용을 글로 옮긴 것이 오늘 이 챕터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쩌면 우리가 여기서 임상적으로 볼 때 정신치료라고 할 때 정신치료가 프로이드식으로 프로이드의 입장은 절대 중립을 지켜서 엄격하게 전이가 방해받지 않도록 어쩌면 우리 임상가 치료자는 하나의 거울 역할만 해야 된다, 미러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융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관계적인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변증법적 관계라는 얘기도 나오고 변증법적 과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증법적인데 두 개의 정신체계 사이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인격과 다른 인격이 서로 만나면서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개념은 굉장히 현대적인 개념이죠. 이런 관계적인 측면의 이론은 융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초기에 페렌치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생각들이죠. 프로이드를 따라쓰던 사람 중에 프로이드 처음에 아들러 같은 분은 프로이드는 성 중심으로 섹슈얼리티 중심으로 정신분석을 이렇게 이론화했는데 아들러는 이런 성 중심의 이론보다는 권력의지 중심으로 인간들을 파악하려고 인간의 심리 구조를 파악하려고 애를 썼던 분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파워다, 권력을 추구하는 이제 이런 측면들, 그러니까 서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우리는 어떤 충동을 가장 중요한 충동으로 보느냐, 섹슈얼리티인가 아니면 파워의 어떤 권력에 대한 추구인가, 이런 큰 차이들이 있으면서 아들러는 프로이드를 일찍이 떠나게 되죠. 그런데 프로이드의 입장은 아까 굉장히 중립적이고 인트라사이킥한 심리 내적인 어떤 심리 내적 상황에 대한 성찰을 중심으로 인트라사이킥한 띠어리 중심인데 아까 얘기한 페렌치는 관계적인 이론의 창시자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 여러 관계 이론들, 대상관계 이론이나 대인관계 이론이나 그리고 관계를 중요시하는 많은 이론들이 페렌치로부터 큰 도움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페렌치도 어떤 프로이드로부터 별로 환영받지 못했죠. 초기에 융하고 페렌치가 초기에 굉장히 이 아들러 이 세 사람 다 어떤 면은 굉장히 다 천재들인데 프로이드 곁에 있었던 분들이죠. 프로이드 곁에 아주 지근거리에 있었던 분인데 우선 아들러가 또 프로이드 라인으로서 벗어나지, 페렌치도 이분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박대를 받았어요. 후기에 이분의 관계적인 이론 중에 마지막엔 상호 분석이라는 개념까지 갔어요. 이 상호 분석이라고 하는 게 지금 융이 얘기하는 어떤 거의 여기서 변증법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페렌치식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게 굉장히 와일드 사이코애널리시스, 와일드 어널리시스라고 그래서 이건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배척을 받은 이런 상황인데 그 이론들이 현대 관계적인 이론들 속에는 다 지금 살아나 있어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인터서브젝티브 사이코애널리시스라고 하는 이론들이나 어떤 릴레이셔널 티어리스라고 하는 현대에 와서 어떤 관계 중심의 이런 이론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물론 이고 사이클라지, 현대적인 이고 사이클라지는 계속해서 또 주류를 이루면서 발전해 오고 있지만 관계적인 이론의 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쪽에 페렌치나 융이나 이제 이런 분이 생각했던 이론들이 현대에 와서 여러 모습으로 현대화돼서 사람들을 돕는데 이용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융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 여기에서 정신 치료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내담자와 상담자, 여기서는 어떤 분석가와 피분석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앞선 생각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서 우리 같이 따라가 보죠. 기본적 모순, 책에는 조금 다른 표현되는데 밑에 보면 두 번째 기본적 모순이랑 같은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 모순이었습니다. 기본적 모순의 하나는 정신은 신체에 의존하고 신체는 정신에 의존한다 라는 문장이다. 변증법적 표명에서 말하는 것은 정신적 영역은 두 정신체계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이다. 정신체계의 개별성은 무한히 다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당한 설명 또한 무한히 다양하게 생겨난다. 심리학에서의 두 번째 기본적 모순은 개별적인 것은 보편적인 것에 대해 아무 의미도 없고 보편적인 것은 개별적인 것에 대해 아무 의미도 없다는 말이다. 보편적인 코끼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개별적인 코끼리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코끼리의 보편성과 불변의 다수가 없다면 개별 코끼리도 결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여기서 개별 코끼리냐 아니면 추상적인 코끼리냐 하는 개념이, 인간을 이해할 때 사회학적인 접근 방법은 어떤 추상적인 코끼리를 쫓는 것하고 같은 거죠. 그런데 정신분석에서 추구하는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는 구체적인 인간, 살아있는 인간을 얘기한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접근 방법이 사회학적인 접근과 정신분석적인 접근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같은 인간에 대한 언더스탠딩을 추구하지만 접근 방법이 크게 다르다고 하는 걸 이해하면서 가보죠. 그 다음은 번역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이해되도록 바꿔봤습니다. 융이 말하셨습니다. 내가 정신치료자로서 내 환자에 대한 의사로서의 권위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환자의 개성에 대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또는 그것에 관해서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할 때 그때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나의 비판 능력의 부족함을 보여줄 뿐이다. 왜냐하면 나는 내 앞에 있는 인격체의 전체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인격에 관해 보편적이거나 최소한 상대적으로 보편적인 부분에 한해서 타당한 설명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개별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나는 다른 사람의 개별성에 대해서 언제나 자신의 개별성에서 발견하는 것만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을 강요하거나 스스로 그런 암시에 넘어갈 위험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개별적인 인간의 정신치료를 하고자 하는 한 좋든 싫든 간에 모든 권위, 영향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나 내가 더 잘 안다는 온갖 마음을 포기해야만 한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서로의 소견을 비교하는 변증법적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의 전제로 인해 제약받지 않고 그의 소견을 완전히 표현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줌으로써 가능하다. 그 다음에 암시요법, 서제스천 테라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고려는 정신치료자로서 하여금 아주 특정한 태도를 갖게 하는데 그것은 모든 개인적인 치료에 없어서는 안 될 태도인 듯하다. 이러한 태도에서 벗어난 것은 모두 암시요법을 뜻한다. 암시요법의 기본 원리는 개별적인 것은 보편적인 것에 대해 아무 의미도 없다. 네, 라는 이제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별적인 것은 보편적인 것에 대해 아무 의미도 없다고 한다면 개별적인 것보다 보편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임상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분석가가 피분석가하고 관계에서 분석가가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보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벌써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암시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제안이죠. 서제션이죠. 이제 이런 기법은 정신분석적인 기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행동 치료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이런 인지적인 접근을 통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소견을 상담자의 의견을 내담자에게 따르도록 하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빨리 드러나죠. 보통 우리가 상담이라고 단기 상담을 할 경우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체험한 것이 어떻게 체험되고 있는지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가 정신분석적인 접근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많은 상담을 좀 두 목사님이 경험을 하셨을 때 이때 보통 우리가 내담자를 대하는 것과 내담자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지금 정신분석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택하고 있는 현재도 가장 주류일 가능성이 있죠. 단기 상담으로 10회, 15회 이내에 끝내는 상담들은 보통 그런 이제 상담을 뭐 하려고 요청하는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는 사실 보통 일반적인 그런 상담 세팅보다는 거의 뭐 한 번 찾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한 번 찾아오면 한 번 찾아와가지고 해결해달라 이런 건데, 근데 또 대체로 자기 문제는 피상적인 접근을 하고 있고, 보통 이제 자녀라든지 그 가족 중에 딴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어떤 그 문제점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원하는 것이 무언가라고 들어보면은 결국은 여기서 말한 대로 암시요법처럼 보편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렇죠. 그런 예. 그래서 그 보편적인 인간이 비춰봤을 때 우리 애는 어떤 애입니까? 이걸 질문하고, 또 남편에 대해서 뭐 와이프를 묻는 사람 잘 없죠. 보통은 다 남편 문제 들고 오는 그렇죠.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항상 그게 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좀 독특한데요.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이 걔는 좀 개성이 좀 독특하다고 재밌다고 이러면은 그런 표현 쓰면 깜짝 놀랐더라고요. 저도 좀 이렇게 엉뚱한 사람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독특한 걸 좋아하는데, 그냥 독특하다고 괜찮은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아주 의심에 찬 눈으로 이제 바라보면서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 해달라 이제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제가 이제 목회 상담을 배울 때도 보면은 어떤 개별적인 것보다는 이게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MBTI 공부할 때도 이제 MBTI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거랑 제가 이해할 때는 그 내용이 상당히 어떤 한 인간의 뭔가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이해하고 가려는 접근을 하는데, 보통은 뭐라냐면은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은 이래야만 한다라는 쪽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묘하게 요즘도 인터넷에서 그걸 해가지고 저한테 질문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딱 떨어지게 말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별적인 인간을 이야기하면은 뭔가 모호하고 뭔가 두리뭉실하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날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렇죠. 네. 확실하게 알려달라 이런 상황이든. 네. 그냥 너는 너로 살아가라고 말하면은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이디얼라이즈드 셀프를 제시해달라 이제 이렇게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었어요. 좋습니다. 우리 가면서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 예. 예. 암시요법은 다른 사람의 개성에 관해 알고 있거나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적용하는 모든 방법을 포함한다. 원래 기술을 중시하는 모든 방법이 암시법에 속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하나의 대상이 모두 같은 종류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개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명제가 사실인 한 암시적 방법이나 기술적 방법, 이론적 가정은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며 보통 사람에게는 성공을 보장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천 사이언스, 정신치유, 사상교정, 치료교육 등 의학적, 종교적으로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기법 외에도 수없이 많은 주의, 이즘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정치운동, 크고 작은 민중운동까지도 여기 속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가르치려고 하죠. 그 정치운동도 마찬가지고 여러 종교 활동 중에서도 이런 게 좋은 거니까 모두들 이걸 따르라고 하는 이런 쪽의 태도들이 굉장히 많이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인간들에 대한 배려보다는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이 좋다. 그래서 그 방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화라는 걸 얘기할 때 우리 책에는 그걸 뭐라고 해놨냐면은 원시인의 관념 이렇게 해놨는데요. 원시인의 관념이라기보다는 원시적 개념이라고 얘기해요. 네, 좋습니다. 예. 이 사실은 만화라는 원시적 개념에서 가장 단순하고 거의 완벽한 표현을 찾는다. 만화는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의료 또는 치유의 힘으로 사람이나 동식물을 풍요롭게 하며 추장과 메디슨맨, 주술사에게 마술적 힘을 부여한다. 원시적인 수준에서 무엇이든지 인상 깊은 것은 바로 의술인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지적인 100명이 모이면 하나의 큰 얼간이라든가. 그 잘난 사람 100명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므로 덕망과 재능은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특질이지 대중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 용이 참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원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만 한다. 기술적으로 타당한 방법, 즉 보편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고 믿어지는 방법이 아닌 것으로 집단 인간을 치료하려는 것은 기술상의 오류이다. 예전에 최면술이나 좀 더 이전에 동물 장의술이 이런 것들은 기법상 결점이 없는 요즘의 정신분석이나 또는 원시적 주술자의 부족 치료와 근본적으로 같은 효과를 거두었다. 그것은 모두 치료자가 당시에 어떤 방법을 믿느냐에 달려있다. 그 방법에 대한 그의 믿음이 결정적인 것이다. 만약 그가 실제로 그것을 믿는다면 그는 환자를 위하여 진지한 태도와 인내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과 헌신은 집단 인간의 정신적 영토가 도달할 수 있는 만큼 치유작용을 한다. 그러나 그 한계는 개별적인 것 대 보편적인 것의 이율배반에 의해서 확정된다. 그 다음에 다루고 있는 게 이율배반이라는 걸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율배반은 철학적인 기준일 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인 기준도 된다. 많은 사람들이 주로 집단적일 뿐 아니라 집단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되려는 특별한 야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간에서 행해지고 있는 교육의 모든 경향과도 일치한다. 그것은 개성과 무법성을 동의어로 취급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수준에서는 개인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열등한 것으로 평가되고 억압되고 있다. 그러므로 임상적이 아닌 심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신신경증을 두 집단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즉 개성이 미발달된 집단적인 성격을 띤 사람들로 이루어진 부류와 위축된 집단적인 적응을 하는 개인주의자들로 이루어진 부류이다. 이렇게 분류될 때 신경증적인 개인주의자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집단인간을 인정하고 집단적인 적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건강해질 수 없다. 그러므로 그를 집단적으로 타당한 진실의 수준으로 낮추어 주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한편 신경증적인 개인주의자 그룹과는 달리 집단적으로 잘 적응되었으나 개성어가 미흡하여 이로부터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성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픈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것,
즉 일반적인 수준에 맞추려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이다. 그런데도 그런 어리석음을 자주 범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 속에 있는 모든 발전 가능한 개성을 말살한다. 개인적인 것은 이례적인 것, 예측할 수 없는 것, 해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치료자는 그의 모든 가정과 기법을 포기해야만 하고 모든 방법을 피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순수한 변증법적 과정에만 국한시켜야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편견 없는 태도를 갖기 위하여 이전의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치료자는 이제 행동하는 주체가 아니고 개인의 발달 과정에서 함께 체험하는 자인 것이다. 어쩌면 여기서 하고 있는 여기서 융이 하고 있는 얘기가 비혼의 얘기하고 많이 닮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융은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얘기가 비혼이 분석가는 매 세션에서 자기가 가진 이해나 기억, 소망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편견 없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융의 얘기인데 융의 얘기를 비혼이 다른 표현을 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융은 분석심리학이어서 정신분석학자로 인정이 안 돼 있었으니까 이미 융은 분석심리학으로서 따로 프로이디안 정신분석 라인에 있던 사람이 아니니까 아마 비혼이 내가 융에게서 이러한 것을 가져왔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비혼이 자기의 이론으로 세웠지만 사실은 이미 선각자들이 있었던 것들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융의 이 얘기도 어떤 기억과 소망이나 이런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게 이그네시안 스피리추얼리티 속에 중세라고 1600년대 그 이전부터 있었던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영성 쪽에 있던 개념들이에요. 그런 개념들이 그래서 영성 쪽에 있던 것이 정신분석 쪽에 수용되어 왔는데 이게 융이 수용한 걸 또 융의 분석심리학에서 나오는 이 얘기를 융으로부터 가져왔다고 얘기하지 않고 비혼이 또 자기의 독자적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다들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어디에서 여론된 것인지를 잘 밝히지 않고 각자 자기 이론처럼 이렇게 된 경우도 가끔 있어서 우리가 좀 폭넓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분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 이전에 다른 분이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셀프라는 얘기도 융을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셀프를 또 좀 깊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융의 셀프나 위니카스의 얘기하는 트루 셀프가 캐논오나의 리얼 셀프죠. 그리고 셀프 사이클러지의 코우시 얘기하는 셀프도 다른 설명을 하고 있지만 밑바닥에는 결국은 이 같은 라인의 셀프란 얘기예요. 이거하고 다른 어떤 이 셀프를 주장해 온 것은 굉장히 연원이 깊다는 얘기죠. 이미 이 얘기는 융이 얘기했었고 캐런 오나이가 얘기했었고 이게 대상관계 쪽에서 또 위니카시 받아서 이 얘기를 하고 코웃이 다시 셀프를 가지고 자기 학파를 세웠는데 코웃은 자기의 학파를 셀프 사이클러지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셀프 사이클러지 가장 원조는 누구라고 보여요. 그런 식으로 셀프가 중요하다는 쪽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미 융도 셀프 사이클러지스트고 캐런 오나이도 당당한 셀프 사이클러지스트고 어떤 위니카도 셀프 사이클러지스트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히스토리컬한 발전 과정들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서 셀프 사이클러지가 정신분석의 틀 속에서만 너무 논의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위니카시나 코우시 많이 비판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들의 가진 중요한 이론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잘 설명해야 되지 않고 독자적인 것처럼 이렇게 도입을 한 것이 많은 비판을 사기도 했어요. 아마 그 비판은 지금도 우리가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왜 사람들이 비판했는가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 속에 있는 귀중한 것들이 서로 누가 이게 어느 것이 누가 원조자를 떠나서 아주 같은 아이디어들이 계속 성숙되어 왔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분석가가 반드시 분석을 받아야 된다. 분석가 자신도 분석되어야 한다. 분석가도 역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 내지 몇 개의 맹점을 갖게 되고 또한 그만큼 많은 편견을 갖게 된다는 귀중한 인식은 주로 프로이트 덕분이었다. 정신치료자는 자신의 고유한 인격을 도외시한 채 본인으로서 환자를 해석할 수도 인도할 수도 없고 치료자 자신의 특이성이나 특성 태도가 환자의 병을 회복시키는데 방해가 된다. 분석가가 반드시 분석을 받아야 된다는 요구는 변증법적 방식이다. 거기에서 치료자는 묻는 자일 뿐 아니라 대답하는 자로서 다른 정신체계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 그는 이미 우월 환자도 많이 아는 자도 아니고 재판관이나 충고를 주는 사람도 아니며 함께 체험하는 자로서 환자라고 부르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변증법적 과정 속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상징적 내용. 어쩌면 여기서 변증법적 관계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상호 주관적이다는 얘기 현대에 와서 쓰는 것하고 비슷하게 볼 수 있겠죠. 심리 내적인 이론을 쓰는 역전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이 주관적인 역전이나 객관적인 역전을 깊이 연구한다는 것 자체는 상담자의 심리 내적인 상황들을 잘 이해한다는 쪽에서 심리 내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걸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거지 않겠어요? 결국은 어떤 분들이 1인 사이칼러지다, 아니면 관계적인 2인 심리학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리인 거죠.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심리 내적인 상황 자체는 관계적인 측면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걸 어느 쪽에서 설명하고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의 차이지. 항상 우리는 관계적인 측면과 심리 내적인 측면을 두 가지가 다 함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어느 측면에서 이분은 이걸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항상 관계적인 측면과 심리 내적인 측면은 같이 있다.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보통 우리가 이고 사이칼러지나 클래식한 이론 쪽에서 심리 내적인 상황들에 대한 언더스탠딩을 중심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관계적인 측면은 그 속에 이미 그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의 이론들도 심리 내적인 것은 대인관계나 대상관계 속에 이미 심리 내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론이 어느 것을 더 강조하느냐의 차이지. 깊이 들어가면 다 서로 같은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상징적 내용의 다수 해석. 변증법적 방식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또 다른 근원은 상징적 내용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질버너는 정신 분석적 해석과 영묘한 해석, 영묘한이라는 좀 이상하죠? 그 독일어 책에 보니까 독일어 단어를 적어놨는데 그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오타 같은데 그 아날로기시라는 그 유사한 유추의 이 단어에서도 그 뭐 아나고기시라는 단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어에서 나오는 거는 아나고기 인터프리테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영유한이라는 말을 어떤 유사한 해석 뭐 이런 비유적 해석 이래야 되나요? 어떤 신비적이라는 개념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책에 영묘한 해석돼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영묘한 해석으로 융은 분석적, 환원적 해석과 합성적 해석학적인 해석으로 구분했다. 그래서 부모상에 대한 이른바 유아적인 고착의 예를 들어서 융이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석적, 환원적 견해는 관심, 소위 리비도가 퇴행하여 유아적인 잔재로 거꾸로 흘러서 거기에 고착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합성적인 또는 영묘한 견해는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격 부분이 중요한데 이것은 유아적인 상태에 있다. 말하자면 아직 모태 속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두 가지 해석이 모두 맞다고 볼 수도 있으며 그 실제로 서로 다를 바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퇴행적으로 해석하느냐 전행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실제 치료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둘 중 하나를 정확히 결정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쉬운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변증법적 방식의 치료는 그것이 더 세밀한 것이든 더 조잡한 것이든 암시요법의 방식과 비교하는데 기여해왔다. 그래요. 암시요법은 상담자 중심의 상담이죠. 암시요법은 상담자의 암시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은 변증법적인 것은 상호주관적인 입장에 있다고 보는 거죠. 하나의 정신체계와 다른 정신체계가 만나면서 정반합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주면서 발달해가는 이런 과정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어쩌면 굉장히 엉뚱한 얘기를 페렌치가 한 것 같지만 페렌치가 얘기하는 상호분석이 여기서 개념이 숨어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두 인격이 만나면서 서로 어느 하나의 의사에 의해서 상담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어떤 상담자의 서제션에 의해서 상담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사고를 중심으로 내담자 중심으로 상담자가 같이 반응해 가면서 움직여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윤공고를 하면서 일반 프로이드한 입장에서는 인과관계 중심의 이론이죠. 자연과학적이고 인과관계 중심.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퇴행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분석적 환원적 견해라고 하는 것하고 비슷한데 지금 이분이 아픈 것은 과거에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지금 아프다. 그래서 어떤 우리 진단을 할 경우 진단적인 어떤 어프로치를 할 때는 이 환원적인 태도가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치료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입장에서는 이분이 내담자는 왜 나에게 왔는가 한다면 이분은 건강한 삶을 찾고 싶어서 왔다. 또 의식적으로는 각각 다른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어떤 여기서는 목적론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융의 입장이죠. 그래서 인과적인 입장과 목적론적인 입장을 두 가지를 다 보아야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특히 자기애적 환자들은 임상에 오는 예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잘나서 자기가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는 걸 용납하지 않는데 그래도 그 중에 어떤 분은 치료에 왔다는 얘기죠. 그럼 그 치료에 왔다고 한다면 이분이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런 세계 속에서 이와는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루고자 하는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치료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그 의지 내가 낳고 싶은 소망이 있어야 그리고 나는 어떤 상태를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가 라는 이런 목적적인 입장에서 인간을 이해하지 않고 나는 내 삶은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처럼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 라고 그냥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참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만 살고 싶진 않아. 나도 뭔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어 라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살고 싶은
이분의 어떤 내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소망이 있다고. 어쩌면 여기에 자기의 참자기를 실현하고 싶은 욕망이 이분은 잘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걸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지만 참으로 보람 있는 삶을 이 세상에 살고 싶어라고 하는 이런 자기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 치료는 이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가 진행돼야 되겠죠. 그래서 인과적으로만 사람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담자하고 관계에서 이분의 내담자의 서브젝티비티를 존중하면서 이 사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그 자율성에 대한 침해는 최소화하면서 이분 안에 있는 참자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융이 얘기하는 변증법적인 어떤 관계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순수한 클래식한 프로이디언 입장과 융의 입장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또 가보죠. 치료 효과입니다. 치료 효과는 첫째로 의사와 환자의 치료적 상호 관계, 라포, 프로이트 경우로는 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책에 되어 있습니다.에 의해 좌우된다. 둘째로 의사의 인격에서 우러나는 설득력과 관찰력에 의해 좌우된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는 두 개의 정신체계가 상호작용을 하므로 정신치료 현상에 대해서 깊이 통찰해보면 개성이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인 경우 결국 의사와 환자 관계가 변증법적 과정이어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신의 본질을 더 파고 들어갈수록 인간의 본질이 다양하고 여러 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신적 성향의 다양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관점과 방법이 필요하다. 모든 경우에서 변증법적 과정의 최고 법칙은 환자의 개성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가치와 존재 이유를 가졌고 환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발전은 그들이 스스로 수정하지 않는 한 타당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치유는 병자를 건강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의 변화를 말한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경우라면 다시 말해서 변화로서 인격의 희생을 너무 많이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환자를 치료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환자가 변화를 통한 치유가 너무 큰 인격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게 될 때 의사는 변화시킨다거나 치유하려는 욕구를 포기할 수 있고 또 포기해야 할 것이다. 융의 임상 경험 중에도 변화시키려는 진지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인 이유로 이에 완강히 저항하는 아주 학식이 있고 지성적이며 개성이 뚜렷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러한 경우에 의사는 개인적인 치유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때의 치유란 인격에 아무런 변화도 초래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개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환자는 본래의 그가 된다.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 그의 신경증을 감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병의 의미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신경증적 증상에 감사하는 것을 배웠다고 고백한 사람이 융한테 고백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책 23쪽까지 정도. 네, 좋습니다. 우선 여기서 조금 더 나눠보고 그 다음 얘기를 해보죠. 여기서 환자는 본래의 그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트루 셀프를 찾도록 하는 거지 상담자가 생각하는 상담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부분이 영적 지도나 정신분석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일 거예요. 상담자나 영적 지도자가 볼 때 이상적인 어떤 대상으로 이 사람을 변모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이게 암시적인 기법을 쓸 수밖에 없죠. 우리의 서제션에 의해서 우리가 도와서 좋은 대상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전능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라고 보이는 부분이에요. 제가 법률적인 용어로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의 고유함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일반적인 아까 얘기 보편적인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고 보편적인 대상, 추상적인 대상에 합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 사람의 참자기 실현을 우리가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이 융의 기본적인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잠깐 나누는 시간 갖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한 얘기들을 반복하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읽고 오늘 우선 오늘 첫 시간이니까 융의 정신요법의 기본 문제 앞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융의 2편을 지금 공부하는 함께 공부하고 싶은 이유는 융이 바라보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프로이드가 보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지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해 왔어요. 그렇다면 임상적인 입장에서는 클래시컬한 프로이디안 입장에서의 임상과 융의 임상을 서로 다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임상가로서 혹은 여러분들이 영성가로서 또는 여러분이 교사로서 또는 심리 치료자로서 각각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 특히 우리가 만나는 대상들과의 관계 정립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런 우리의 퍼스펙티브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정착된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융이 사람들을 돌보는 방법은 어떤 모습이었던가를 한 학기 동안 우리가 같이 보면서 클래시컬한 입장이나 또 다른 여러 학파들의 입장과 대비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내용들을 영성적인 것이나 아니면 정신분석적인 것을 그리고 라이프 코칭적인 것을 통합해가는 과정은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계속해서 더 통합해 나가는 과정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개별적인 융의 공부 우리는 융의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종합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우리가 수업을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시간에 발제하신 강 목사님부터 오늘 느낀 소감과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아주 친한 우리 네 분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 우리 네 분이 어떻게 이용 공부를 해나갈 것인지 그 기대를 조금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참 이수영님은 지금 수요반으로 옮겨서 그쪽에서 또 공부를 그쪽에 반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월요반에서 대표를 파견을 해서 수요반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융책을 이렇게 다른 책들은 봤지만 이 내용들은 이제 처음 접하는 내용인데 근데 상당히 익숙한 내용입니다. 비혼이라든지 다른 책에서 봤던 내용들이 거의 뭐 일치하게 반복된다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제가 여러분들을 자꾸 여러 정통 정신분석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는 이유가 지금 현대에 와서 정신분석가들이 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고 이건 원래 정신분석에 다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많은 상급자들이 피땀 흘려 이룬 어떤 업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으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과거에는 어느 잘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시작한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조가 말하자면은 암시 기법을 쓰는데 너무
길들여져 있고 익숙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은 그 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환자인지 아니면은 그 사람을 환자라고 취급하는 그 어떤 거는 보편적인 인간들이 환자인지 그것조차도 이제 모호해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 어떨 때는 저는 이제 뭐라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애들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저 와이프랑 얘기할 때 애가 이상한 걸까? 내가 그냥 이상하게 여기는 걸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그 독특한 특성이 있는 건데 나하고 잘 맞지 않다 내지는 보편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서 우리는 이상하다 또는 환자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아까 이제 융의 얘기가 인격을 파괴하는 뭐 희생하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집단 속에서는 상당히 많은 쪽에서 인간의 인격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의식이 강조되고 있는 데를 보면은 아까도 이 책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교육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에 영화 중에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든지 이런 것 보면은 개성이 말잘 되어 있고 전통을 중시하는 그 학교에서 어떤 개성을 이야기해주는 교사가 나타나니까 이제 이단자가 되어버리고 쫓겨나게 되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이제 영성 쪽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전통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신앙인의 모범이 있으면은 거기다 다 끼워 맞추려고 그러고 죄의식을 특별히 죄의식을 많이 심어줘서 그 죄의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격이 파괴된다는 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외면하고 또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죄책감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이 융이 그렇게 오래전에 했던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정답을 제시하는 것보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 어려우니까 일부러 외면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 뒤에 보니까 뭐 유형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심리적 유형 부분이 그 분량이 거의 60페이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이 됐는데 어느 분이 발제할지 모르겠지만은 당첨되시는 분은 고생할 것 같은데 그 이야기에서도 결국 융은 개별적인 인간에 대한 특성도 특성이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어떤 다이나믹한 그런 심리적 격동을 가지게 되느냐 결국 그 문제를 다루는데 그 전에 뭐냐면 내 안에서의 이 역동들 뭐 외향이냐 직관이냐 이런 것들 어떻게 격동들이 이루어지는가 이제 그걸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대해야 될 사람들은 내가 만들어내는 그 종에다 내가 그리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같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생명체라는 거, 생명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라는 거를 그거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면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인간에 대한 본래의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서들을 많이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어떤 큰 것보다 이번에 지난 봄에 이제 이용을 시작하고 또 그리고 이번에 또 연결해서 이제 이용 기본적인 어떤 큰 여기 대저작에 해당되는 이런 교재 텍스트북을 보면서 목차를 오늘 저는 강 목사님한테 이제 오늘 제가 이 텍스트북 받아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쪽 집에 와서 잠깐 쭉 봤는데 이제 이용이 생각하는 어떤 치료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어떤 교회 현장이 어떤 저의 개인적인 필드인데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엄격하게 따지면 어떤 이런 카운슬링의 테이블을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주기적인 어떤 시간을 잡고 그걸 계획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약속한 만큼 그 텀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걸 또 제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왜냐면
그 약속한 시간만큼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그 관계가 또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서먹한 관계로 또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강훈사님 입장에서 좀 반대가 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어떤 뭔가 보편적인 어떤 이런 답을 이야기해달라는 것보다도 어떤 이런 상담의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드러났을 때 그게 굉장히 수치스러워하는 듯한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 수치스러워함을 인해 가지고 이제 다음부터는 그 관계로 찾아오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의 이해라는 게 다 각자가 개인이 개성적으로 개성화되어 있고 다 개별적이고 다 다른데 이 광범위한 이해를 어떤 툴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가이면서도 목사로서 또 상담가로서 또 이 정신분석을 공부하는 그리고 이 정신분석이라는 거대한 이 툴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또 그 밑바탕에 또 다른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 융이라는 이분이 이제 거대한 그런 발자취를 남겼던 것들을 이제 따라가면서 조금씩 이제 접근하려고 할 때 이것 또한 어떤 그런 부분에 이제 도전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나눠주셔서. 그러니까 그 찾아오신 분이 수치스러워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걸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미 그게 자기의 어떤 자기의 정서나 심성이 보편적이지 않을 때 그런 걸 느껴버린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송무선 이야기 같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분명히 이제 약속을 했는데 그 관계 속에서 시작하고 회기가 지날 때 그 회기 일정 이상을 넘기지 못하고 봤을 때 그게 스스로 그분이 정리를 해버리더라고요. 정리를 해버리고, 네. 그 속에 있던 것들이 뭐 제가 또 그분을 어떤 유도하거나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일단 들어주는 입장인데 앞에 와서 이제 그분이 스스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뭔가를 드러냈는데 그거를 못 이겨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네. 우리가 요즘은 이피션트한 것을 좋아하는 사회니까 저 목사님을 만나거나 어떤 상담자를 만나면 그 안에 만나는 시간 동안에 아주 효율적 이피션트하게 무슨 결과를 얻고 싶어서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임상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자기 얘기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대부분 다 큰 저항이 생겨요. 그 다음에 쉐임풀하고 부끄러워서 안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때 너무 급하게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극이 너무 심하지 않은 정도에서 그러니까 특히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도 너무 깊어지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고 스트렝스에 따라 다른데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 얘기 다 해도 괜찮은데 심리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한꺼번에 많은 얘기를 하게 되면 꼭 뒤에 저항이 심해져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간단한 대상을 향한 질문이나 이런 걸 하면서 지금 이미 드러난 얘기를 조금 더 정서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게 제가 잘한 것인가요, 못한 것인가요?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 안 되는 것인가요? 이런 저지멘탈하는 평가를 받는 이런 자리에 온 것처럼 이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입장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오래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상담에 오신 분은 그러니까 목사님으로서의 신앙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신학적인 입장에서 잘 도와주시면 되는데 정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접근했을 때는 어떤 상담자로서의 아까 얘기한 구체적인 인간을 대하는 내가 돼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평가하는 그 자석을 이분들은 이미 그런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죄의식을 가지고 들어와 버리니까 그걸 그냥 수긍하고 들어주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어떨 때는 정말 확인받는 것 같은 느낌으로 가버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너무 평가적인 입장에 가지 않고 자기 얘기가 지금 하는 얘기가 정서적으로 어떤 얘기인지를 좀 더 얘기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근데 안심하고 급하게 얘기하지 않도록 어떻게 좀 관계를 처음 단계 관계를 시작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처음 너무 빨리 이걸 스트럭처 구조화 바로 용의 얘기 속에도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느 분이 단순한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면 그냥 답변하면 되는 거고 어떤 환원적인 어떤 분석이 필요한 부분은 장시간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아까 같은 변증법적인 입장으로서 만나야 될 분들은 어쩌면 또 너무 급하게 그렇게 분석할 때처럼 일주일에 4회, 5회 만나는 것보다는 주에 뭐 2회나 3회 정도로 해서 본인이 자기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기간을 오히려 더 강화해주고 그래서 만나는 횟수도 오히려 더 줄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내담자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이분들하고 관계 맺는 방식이 각각 다르다는 것. 그 집중적으로 이분을 도와줘야 돼요. 처음부터 아주 이분들의 원하는 간단한 어떤 조언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꼭 정신분적인 분석적인 측면에 가지 않고 정말 조언이 필요한 분이면 조언을 또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 니드에 따라 다르게 어떤 니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플렉서블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일반론이고 그리고 분석에 들어가더라도 분석 자체가 어떤 환원적인 입장에서 과거의 어떤 것들을 좀 더 잘 명료하게 드러내는 이런 분석적 환원적인 입장에 갈 것인가 아니면 이분들이 정말 자기가 발달하지 못하고 있는 참자기를 실현시키고 싶어하는 이런 입장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원할 경우에 이때는 변증법적인 입장에서 서로의 관계를 맺어줘야 된다. 이때는 상대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같이 가는 관계.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나는 분이 우리하고 맺고 싶어하는 관계가 어떤 종류인가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 지금 우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경우는 프로이디안 입장에서 이분을 도와줘야 되는 분도 있고 또 아들러의 입장에서 도와줘야 되는 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각각. 그래서 우리가 너무 획일적으로 어느 학파나 어느 하나의 태도가 무조건 맞다가 아닌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만나는 우리의 내담자가 어떤 니즈가 있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적응해 나가야 돼요. 오히려 우리의 틀을 가지고 이분들 너무 처음부터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그리고 우리의 가지는 어떤 좋은 생각을 이분들이 알 수 있도록 서저슈션을 해서 암시를 줘서 빨리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것을 이 사람이 갖도록 하는 이런 입장에 가는 것에 우리가 거의 매몰돼 버리지 않도록 하는 플렉서블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융이 우리에게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껴요. 그 치료 임상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사람을 많이 못 본 상태에서 이게 지금 융의 얘기를 얼핏 들으면 굉장히 어떤 수평적 관계 같거든요. 예. 그 치료자와 내담자 간의 어떤 상호작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쪽이 한쪽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이렇게 정신역동이 수평적으로 이렇게 교류가 되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약간 이런 그게 상상이 되고 또 저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느낌인지 조금은 알 것 같은데 그 사실 치료자의 그 태도 자체는 그게 어떤 기법상의 차이 아니면 태도의 어떤 잘잘못 아니면 또 무슨 또 능숙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준비가 돼 있을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근데 내담자의 경우에는 그게 최소 조건이 뭔지를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은 어제 제 후배랑 전화 통화를 짧게 한 번 했는데 그게 기억에 남아서 굉장히 계속 저 기억에 남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후배가 굉장히 우울한 후배인데 그 가끔 저랑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게 무슨 치료 세션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자기 신경 토로를 하고 제가 어떤 얘기도 하고 그러면은 또 뭐 이런 얘기가 드는데 어제는 왠지 모르게 희망이 없다는 느낌이 탁 들 정도로 확 이렇게 우울한 그게 왔고
제가 결정적으로 그런 느낌을 든 그게 무슨 얘기를 하거나 이래도 이게 교류가 안 되는 듯한 느낌? 그리고 뭐를 해도 분노로 다가오고 제가 시기심과 감사라는 단어가 그때 멜라니 클라인 하면서 생각이 나는데 감사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게 좋은 단어잖아요. 예. 근데 굉장히 추상적으로도 저희가 내담자와 치료자 간에도 그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료자가 무엇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태도도 감사의 태도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제가 설명은 제가 못하겠는데 어제 그 짧은 통화에 아 이건 어떻게 하지? 내가 만약에 치료자라면 희망이 없다고 느낄 것 같은 느낌이 그 짧은 통화에 확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세션을 제가 강 목사님 발표하시는 걸 듣고 임상을 많이 하신 다른 선생님들은 치료자가 야 너 치료 좀 받아야 되지 그래갖고 밀려서 오더라도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제를 얘기하면은 우리 애가 너무 문제가 있어서 아니야 우리 배우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롭지 이렇게 하는 한이 있어도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내담자가 한 이 정도 됐을 때 아 어떤 종류의 교류가 일어나고 이게 조금 진전이 되겠구나 하고 느끼신 적이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이제 많은 내담자들이 와서 자기가 여기 오게 된 이유를 처음에 이제 물어보면 대부분 외부 환경의 탓을 합니다. 그렇죠? 네, 뭐 학교에 친구를 사귀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뭐 나를 굉장히 친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걔가 다 거짓말이었다. 보통 보면 그렇게 외부 탓을 하고 10년 전의 상처가 지금까지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연결을 합니다.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쭉 들어보면 이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사람의 내부로 내면으로 상처와 고통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무의식이 됐고 그거로 인해서 뭔가 반복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무의식에 있는 어떤 나의 상처와 고통의 의미일 수도 있다 이런 증상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내 마음을 잘 이렇게 탐색하고 살펴보고 이해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처음에는 아주 이렇게 완만한 보편적인 일반적인 얘기합니다. 근데요, 그 우리 저기 한 선생님께서 후배 얘기를 들으시면서 느끼셨던 것처럼 그분들은 압도돼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혀 객관화할 수가 없어요. 거기 그냥 들어앉아 있고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는 그냥 들어야 돼요. 그렇죠. 들어야 돼요. 아 그랬구나.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조금 뭔가 좀 정신을 차리고 조금 대화가 어느 정도 감정이 조금 이렇게 가라앉았다 그럴까?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그때 가서 좀 더 앞뒤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남편은 그때 그럼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때 그 친구는 왜 그랬을까? 그래서 결국 제가 생각할 땐 이분들이 자신에게 닥친 어떤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에 속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에 대한 애도 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게 어쩌면 이 치료의 목표일 수 있겠다. 그런데 이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결코. 정말 그 고통을 함께 겪어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참아가면서 또 때로는 저한테 막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도망가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어떤 이상적인 부모가 못 돼주면 화를 내고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코운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건강한 나르시즘이 자라기 위해서는 거대작이라는 하나의 축이 있고 또 하나 이상적인 부모 원상이라는 축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상적인 부모가 돼달라고 우기면서
자기의 거대 자기를 키우고 싶은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코고 씨 얘기하는 것도 컨스트럭티브한 나르시시즘, 건강한 헬티 나르시시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형성해 나간다고 하는 게 어쩌면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참자기, 리얼 셀프를 형성해 나가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융이 얘기하는 제2호 인격과 제1호 인격의 융합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자기 안에서 자기 안에 일어나가는 역동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안에 일어나는 정서나 생각 이것 자체가 너무 힘겨운 거죠. 그래서 그리고 예. 이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비원식으로 지금 후배가 선배에게 그냥 그 정서를 몽땅 다 넘겨준 게 지금 이 케이스죠. 한 교수님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정서를 몽땅 지금 그 우울함, 희망 없음을 다 나한테 투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그 얘기를 하면서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만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 그분은 지금 나한테 이걸 투사 프로젝티브 아이덴티케이션 통해서 일단 보내고 나서 숨을 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정말 희망 없음이라고 하는 게 이분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분의 정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인 역전이라는. 근데 이것을 톨러레이트를 하는 게 어쩌면 상담자들의 훈련 중에 가장 큰 어려운 훈련이에요. 이 정서들을 그분은 소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투사적 동의시를 통해서 내보내야 돼요. 투사를 해야 살아남아. 근데 이것을 우리가 대신 프로세스해 주는 과정이 비원이 얘기하는 우리가 알파 펑션을 가지고 이걸 소화해낸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 선생님께서 그거를 들으시고 답답해하셨는데 치료자가 하는 역할은 그 답답함을 가지고 막 내가 이걸 두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그래서 그랬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래요 교수님 그거를 이렇게 소화시켜서 들려주는 거죠. 다시 묘사하는. 그래서 이게 이걸 담아내서 소화하고 그래서 이제 괜찮아진 것을 이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가져갈 수 있고. 네. 그러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요. 이러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저하고 앉아갖고 그러면 제가 또 이제 막 그걸 얘기해서 돌려주고 그러면 끝날 때 소감을 물어보면 여기 속이 시원해요. 여기가 시원해요. 이러고 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분들은 그 정도의 레벨인 분들은 굉장히 자기의 펑션이 약한 사람들이죠. 사회에서는 굉장히 미약한 사람들, 취약한 사람들. 그래서 정말 유리그릇 다루도 애기 다루도 하거든요, 제가. 예, 그래요. 우리 지금 두 번째 시간 우리 박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 이은숙님이 짧게 마무리하시고 우리 한 5분만 쉬고 우리 그 다음 강의하죠. 제가 사실 이 교재를 찾다 보니까 교수님이 주신 그 교재 이름이 틀렸어요. 정신 뭔데요? 다른데요? 융책이? 그래요? 예, 정신요법 뭐 이런 거로 바뀌어 있는데요. 정신분석 기본 그게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목차는 맞아서 제가 신청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뭐 프로이드나 이런 경우는 어떤 환자들에게 그런 식의 접근을 제가 정확히는 안 하지만 융식의 접근, 융식의 어떤 개념들로 접근하면 환자들이 굉장히 편안해한다는 걸 느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종합 선물 세트 같이 융과의 그 관계와 대상 관계, 정신 분석을 다 이렇게 통합해서 공부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는 사실 저는 그 포프란치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너무 상징적이고 그래서 이번 책은 왠지 굉장히 아카데믹하면서도 많은 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